세 번째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혼자 살겠다. 이 한마디로 모든 걸 잃은 모로코 여성이 있습니다. 가족도 직장도 모두 등을 돌렸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그녀가 만난 것은 평범한 공장 남자였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유일한 사람이라는 그의 한마디에 왜 그녀는 눈물을 흘렸을까요? 놀라운 사연이 펼쳐집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티마 하산입니다. 모로코 마라케시라는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27살까지 그곳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했죠. 제가 살던 곳은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관광객들이 보는 화려한 모습 뒤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카펫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맡으셨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집안의 기대는 명확했죠. 딸은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공부하는 게 즐거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이 좋았던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다행히 부모님도 딸이 교사가 되면 좋은 신랑감을 만날 수 있다며 지지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위한 게 아니라 더 나은 결혼을 위한 투자였던 것 같지만요. 22살에 사범대를 졸업하고 동네 초등학교에 취직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30명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될 거예요 라고 말할 때면 보람을 느꼈습니다. 평일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야간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했어요. 언젠가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도 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은 하나둘씩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저만 혼자 남았거든요. 25이 넘으면서부터는 친척 모임에 가는 것조차 싫어졌어요. 언제 시집 갈 거니? 좋은 조건 놓치면 후회한다는 말을 매번 들어야 했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결혼은 단순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 그리고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소개받는 남자들은 대부분 아내는 집에서 아이나 키우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여자가 그렇게 많이 배워야 하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는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매일 밤 야간대학에서 돌아와 책을 읽으며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상상했어요. 혹시 저도 그런 진실한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 하면서요. 2020년 초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7살이라는 나이가 우리 동네에서는 늦은 편이었지만 아직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해 봄에 일어난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20년 봄, 마라케시의 따뜻한 햇살이 교실 창문으로 들어오던 평범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7시 30분에는 학교에 도착했어요. 30명의 3학년 아이들과 함께하는 하루는 언제나 활기찼습니다. 파티마 선생님, 오늘은 무슨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다 날아갔어요. 저는 매일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거든요. 프랑스의 에펠탑,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고 아시아의 신비로운 나라들까지. 학교에서의 생활은 충만했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우리 집은 마라케시 구시가지의 작은 골목에 있었어요. 3대가 함께 사는 전통적인 모로코 가정이었죠.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저와 2살 어린 남동생 유세프가 함께 살았습니다. 저녁 6시에 집에 도착하면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파티마, 오늘 하루는 어땠니? 라고 물어보시지만 진짜 관심사는 따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고지어 나오는 말이 오늘 이웃집 아주머니가 좋은 이야기 하나 해주셨는데였거든요. 식탁에서는 항상 같은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일로 지치신 모습이었지만 제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기운을 차리셨어요. 파티마야, 넌 이제 선생님도 되었으니까 좋은 집안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더욱 직설적이셨죠. 내가 너 나이 때는 벌써 새 아이 엄마였다. 저녁 8시가 되면 야간대학으로 향했습니다. 문학 수업을 듣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같은 작품들을 읽으며 다른 세상을 꿈꿨습니다.
사랑이란 서로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는 문구에 밑줄을 그으며 언젠가는 그런 사랑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미나는 우리 어머니가 또 선보라고 하는데 정말 스트레스야 라고 하소연했고, 하디자는 차라리 프랑스로 유학을 가버릴까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는 길,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 여자들은 어떻게 살까? 특히 서구 영화에서 본 여성들의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모습들이요. 주말에는 마라케시 중심가의 도서관에 가서 시간을 보냈어요. 외국 여행 서적이나 다른 나라 문화에 관한 책들을 읽는 게 취미였거든요.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될 때마다 제 마음도 조금씩 넓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나는 아주머니들의 시선, 아직도 안 했어? 라는 수근거림,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중매 제안들. 제 나이 27살은 우리 동네에서는 거의 늙은 처녀에 가까운 나이였거든요. 그래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밤 일기를 쓰며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제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 속에도 점점 커져가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27살이 되면서 가족들의 압박은 날로 심해져 갔어요. 특히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제가 주요 화제거리였습니다. 파티마는 언제 시집 갈 거야? 이모의 이 질문에 식탁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좋은 사람을 못 만났어요 라고 대답하면 삼촌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너무 까다롭게 굴면 안 돼. 여자가 나이 들면 선택권이 줄어든다고. 할머니는 더욱 직설적이셨어요. 내 시대에는 20살만 넘어도 늙은 처녀 소리 들었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편안하게 산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어요. 학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 선생님들은 이미 대부분 결혼한 상태였고 저만 혼자였어요. 교무실에서 점심을 먹다가 나오는 이야기는 늘 비슷했습니다. 파티마, 좋은 소개 있으면 말해줄게. 우리 남편 직장 동료 중에 괜찮은 사람 있는데 어때? 하지만 소개받은 남자들과 만나면 항상 실망스러웠어요. 대부분 첫 만남에서 결혼하면 일은 그만둘 거지? 라고 물어봤거든요. 제가 계속 가르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아이들 키우기도 바쁜데 언제 이래? 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떤 남자는 더 솔직했습니다. 아내가 일하면 남편 체면이 서지 않는다. 내가 벌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밖에 나가려고 하냐?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교직,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해야만 결혼할 수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집에서도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많아지셨어요. 파티마야, 엄마가 내 나이 때는 벌써 너를 낳았는데? 어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더욱 직설적이셨습니다. 딸아, 여자는 결국 시집가서 아이 낳고 사는 게 행복이다. 공부 많이 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제 가치관과 꿈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야간대학에서조차 비슷한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수업을 듣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하면서 그만두는 일이 늘어났어요. 파티마, 너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공부만 해서는 행복해질 수 없어라는 아미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근거림도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어요. 저 집 큰딸 아직도 안 했다더라. 너무 공부시키면 안 되는데 가르치기만 어려워진다. 이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심지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학부모들까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언제 결혼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색한 웃음으로 얼버무려야 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밝게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점점 위축되어가는 제 모습을 느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불안한 생각들이 몰려왔어요. 정말 제가 너무 이상적인 걸 바라는 건 아닐까? 모든 사람이 틀렸고 저만 맞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분명 어딘가에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희망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 3월 모든 것을 바꿔놓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20년 3월 14일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친척들이 모두 모여서 할머니 생신을 축하하는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집안이 북적거렸고 어머니는 아침부터 음식 준비로 분주하셨습니다. 오후 3시쯤 친척들이 모두 도착했어요. 삼촌 4가족, 고모 가족, 그리고 이모까지. 총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작은 집에 모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차를 준비하고 음식을 나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생신 선물들을 받으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좋은 날에 모든 가족이 모였으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아버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차를 나르던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파티마 결혼건으로 좋은 이야기가 하나 들어왔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차잔이 덜덜 떨렸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친척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동네 하산 아저씨 큰아들 말이야.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 이모가 관심을 보이며 물어봤어요. 아, 그 카페 수출업하는 집 말이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45살이긴 하지만 아직 건강하고 무엇보다 안정적이야. 그 다음에 나온 말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미 부인이 둘 있긴 하지만 3번째 부인을 찾고 있다는 거야. 특히 교육받은 여자를 원한다고 하더라고. 할머니가 손뼉을 치며 기뻐하셨어요. 오, 정말 좋은 조건이네. 삼촌도 거들었습니다. 파티마가 선생님이니까 딱 맞겠다.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될 테고. 고모는 벌써 가정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파티마가 고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마치 제가 거기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제 인생을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3번째 부인이라는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25년간 공부하고 노력해온 제 인생이 그저 누군가의 3번째 선택에 불과하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계속 설명하셨어요. 다음 주에 정식으로 만나보기로 했다. 이미 상대방도 파티마 이야기를 들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파티마 의견은 들어봤어요? 그제서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런 결혼 원하지 않아요.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런 좋은 조건을 거절한다고? 아버지의 표정이 단단해졌어요. 파티마야, 네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내 나이를 생각해봐. 이런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아. 삼촌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이 너무 까다롭다. 현실을 봐야지.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저는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결혼을 원해요. 3번째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집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고모가 혀를 찼어요. 서구 영화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이모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파티마야, 꿈 같은 소리 말고 현실을 봐. 내 나이에 너를 받아줄 남자가 흔하지 않아. 할머니는 화가 나신 듯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나이 때는 선택권 따위 없었다. 가족이 정해주는 대로 했어. 결국 그날 가족 회의는 제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났어요. 문 밖에서는 한동안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너무 버릇없이 컸어. 공부 너무 많이 시킨 게 독이 됐다. 이런 말들이 칼처럼 제 마음을 찔렀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창문 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잘못된 걸까? 모든 사람이 맞고 저만 틀린 걸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야, 나는 틀리지 않았어. 그 사건 이후 일주일 동안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말을 섞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한숨만 쉬셨어요.
할머니는 아예 저를 못 본 척하셨고 유일하게 남동생 유세프만이 누나 괜찮아? 라고 걱정해줬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왜 이상해요? 라고 묻는 아이도 있었어요. 제 표정이 어두웠나 봅니다. 동료 선생님들도 제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교무실에서 점심을 먹는데 라티파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파티마, 들었는데 좋은 이야기 있다면서?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별로 좋지 않은 조건이에요. 그러자 나디아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뭐가 안 좋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면서? 제가 이미 부인이 둘 있어요 라고 하자 모든 선생님들이 그래도 괜찮지 않아? 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요즘 세상에 좋은 남자 찾기 힘들어. 특히 내 나이면 더욱 그래. 하디자 선생님의 말에 다른 선생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부인이 이미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안 해도 되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저는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결혼을 원해요. 누군가와 남편을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교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라티파 선생님이 말했어요. 파티마,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사랑이 뭐가 그리 중요해? 결혼은 현실이야.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지. 나디아 선생님의 말에 다른 선생님들도 동조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제 생각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현실 때문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것도 두려웠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무거운 분위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으셨고 아버지는 신문만 보고 계셨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다시 저를 부르셨어요. 파티마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 앞날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그런 결혼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럼 언제까지 혼자 살 거냐? 평생 우리 집에서 늙은 처녀로 살 건가? 그 말이 정말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요. 아버지가 크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원하는 결혼이 뭔데? 이 나라에서 그런 남자를 어디서 찾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지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포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간대학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어요. 문학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강의하시는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친구 아미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파티마, 책 속 이야기와 현실은 달라라고 말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집안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친척들까지 나서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거든요. 삼촌이 집에 와서 말씀하셨어요. 파티마야, 너무 고집 부리지 마라. 가족 체면도 생각해야지. 그 모든 상황이 저를 점점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과연 제가 맞는 건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맞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신했어요. 저는 세 번째 아내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 그것만큼은 변할 수 없었습니다. 2주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 남자와 정식 만남을 주선했다고 발표하셨거든요. 이번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다. 파티마도 준비하고. 저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하셨어요. 그날 오후 온 가족이 모여 앉은 가운데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삼촌과 고모까지 와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파티마야, 이건 내 인생이 달린 문제다. 삼촌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45살이면 아직 젊은 편이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잖아. 고모도 거들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부인이 이미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너는 상대적으로 편할 거야. 게다가 교사라는 직업을 존중해준다고 하더라. 저는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정말요? 계속 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응, 단 결혼 후에는 가정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했지만 할머니가 덧붙이셨어요. 그래도 완전히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좋은 조건 아니냐.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부인과는 어떻게 지내야 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고요? 이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서로 도우며 지내면 돼. 그리고 무엇보다 삼촌이 강조하며 말했어요. 경제적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카페 수출업이 잘 되고 있어서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있거든. 고모도 맞장구 쳤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경제적 안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저는 답답한 마음에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저는 사랑 없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남편을 나누는 것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크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파티마야, 사랑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할머니가 할아버지랑 결혼할 때도 사랑 따위 없었어. 그래도 50년을 함께 살았잖아.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사랑은 결혼 후에 생기는 거야. 처음부터 사랑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이에서 나오는 진짜 사랑을 원해요. 그러자 삼촌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 혹시 서구 영화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현실과 영화는 달라. 고모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파티마야, 내 나이 27살이야. 이 동네에서 27살까지 안 한 여자가 몇이나 되겠어? 이제 선택권이 많지 않다는 걸 받아들여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서러웠어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머니마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파티마야, 엄마도 내 맘 이해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지. 첫 번째 부인이 36살, 두 번째 부인이 32살이니까 너보다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집안에서 네가 막내 며느리 역할을 하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저는 더욱 답답해졌어요. 이모가 마지막 설득을 했어요. 파티마야, 이런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할 거야. 내 나이에 이런 조건의 남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게다가 교사라는 직업까지 인정해주는데 뭐가 더 필요해? 결국 그날도 저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온 가족이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하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대화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저 애가 왜 저렇게 고집이 세졌을까? 공부 너무 많이 시킨 게 독이 됐어.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랫동안 울었어요. 과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너무 이상적인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틀리지 않았어. 분명히 다른 길이 있을 거야. 가족의 압박이 심해지자 저는 다른 해결책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모로코 내에서도 제가 원하는 형태의 결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마라케시에 있는 여성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센터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작은 건물 2층에 있었어요. 올라가는 계단이 삐걱거렸고 벽지도 많이 낡아 있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받고 싶어서 왔어요. 상담사 아이샤 선생님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처음에는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제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아, 그런 상황이셨군요.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문제예요. 하지만 상담이 진행될수록 실망스러웠어요. 파티마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모로코에서 일부 다처제는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고 종교적으로도 인정받는 제도예요. 완전히 거부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최선의 조건을 찾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그럼 일부 일처제를 원하는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해요? 아이샤 선생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물론 그런 남성들도 있어요. 하지만 극히 소수이고 대부분 이미 결혼했거나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죠. 더욱이 27살이라는 나이를 고려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여성 상담센터에서조차 나이를 문제 삼는다니.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간절히 물어보니 아이샤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그 남성과 만나서 정확한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면 시간을 좀 더 두고 다른 기회를 찾아보는 방법도 있겠죠. 결국 상담센터에서도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했어요. 실망한 마음으로 나오는 길에 또 다른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젊은 남성들과 만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주에 대학교 동문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와 같은 사범대 출신들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혹시 그곳에서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모임에 참석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많았어요. 동기들은 대부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저만 혼자였죠. 파티마, 너는 아직도 안 했구나. 라는 인사말이 반갑기보다는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성 동기가 몇 명 있었어요. 유세프라는 친구는 30살이었는데 현재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파티마,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유세프는 겉보기에는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교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대화도 재미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커피를 마시며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어요. 유세프,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하고 싶지. 좋은 사람 만나면 말이야.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일부일처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그의 대답이 예상과 달랐어요. 일부일처제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융통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면 말이야. 저는 당황했어요. 겉으로는 진보적으로 보였는데 속은 여전히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다른 남성 동기와도 비슷한 대화를 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일하는 건 좋지만 가정을 우선시해야지. 남편이 원하면 일을 그만둘 수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대답들 뿐이었어요. 일주일 후에는 친구의 소개로 한 남성과 만났어요. 32살의 회계사였는데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소개를 받고 기대했었죠. 하지만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실망스러웠어요. 결혼하면 아이를 몇 명 정도 원해? 제가 2명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더니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너무 적어. 최소 4명은 있어야지. 아들도 있어야 하고. 저는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4명요? 그럼 제가 언제 일해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바쁜데 굳이 일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충분히 벌어서 먹여 살릴 텐데. 그의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실망했어요. 역시나 제가 원하는 형태의 결혼은 이곳에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한 달 동안 이런 식으로 여러 시도를 해봤지만 모두 실패였어요. 동네 사람들은 까다롭게 굴다가 좋은 기회 다 놓친다며 비난했고 가족들은 그러니까 처음 제안을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더욱 압박했어요. 결국 제 첫 번째 시도는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히려 상황만 더 어려워졌어요. 가족들의 압박은 더 심해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절망적인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간의 실패 후 저는 깊은 자기의심에 빠졌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모든 사람이 저를 이상하다고 하는데 혹시 정말로 제가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수없이 고민했어요. 사랑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걸까?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어린 시절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14살에 강제로 결혼했다는 이야기, 어머니도 아버지를 만나본 적 없이 결혼했다는 사실들이요. 그분들도 다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나만 특별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 특히 할머니의 말씀이 자꾸 생각났어요. 사랑 따위 없어도 살 수 있어. 오히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지. 할머니는 평생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나름대로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어쩌면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지도 몰라.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왜 자꾸 멍하니 있어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수업 중에도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게 맞을까? 아이들에게는 어떤 교육을 해줘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 동료 선생님들과의 대화도 부담스러워졌어요. 파티마, 아직도 그 이야기 거절했어?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아직 생각 중이에요 라고 얼버무렸지만 속으로는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야간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문학 수업 시간에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으면서도 이런 건 다 책 속 이야기일 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도 다른 작품들의 낭만적인 사랑도 모두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같이 느껴졌습니다. 친구 아미나와 대화할 때도 혼란스러웠어요. 파티마, 너 정말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 사랑 타령하다가 늙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아미나의 말이 점점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차라리 안정적인 결혼이 나은 거 아니야? 어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도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어머니는 요즘 부쩍 늙어 보이셨거든요. 파티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건 아닐까?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부모님께 효도는커녕 걱정만 끼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밤에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창문 밖을 보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것도 비현실적으로 여겨졌어요. 내가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가? 돈도 없고 언어도 안 되는데. 어떤 날은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하자. 어차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지만 막상 그렇게 결심하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제 안의 목소리가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가끔은 울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모든 사람이 나를 이상하다고 하는 거지? 제가 원하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결혼, 그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인가요?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꺼지지 않았어요. 분명히 어딘가에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희망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빛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어. 그것이 그 시기 제 마음속에서 가장 진실한 목소리였습니다. 2020년 9월 어느 날 친구 아디자가 저에게 신기한 걸 보여줬어요. 파티마, 이거 봐. 언어교환 앱이래. 외국 사람들과 채팅하면서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알 수 있대.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 상황에 외국어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하디자가 계속 권했어요. 그냥 심심풀이로라도 해봐. 세상 구경이나 하자. 집에서도 답답하고 학교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갈 때도 마땅치 않던 차에 그냥 해보자는 마음으로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프로필을 만들 때 고민이 많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간단하게 모로코 초등학교 선생님, 다른 문화에 관심 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사진도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걸로 올렸어요. 아랍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메시지가 하나 왔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박준호라고 합니다. 아랍어를 배우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들어본 적 있지만 잘 모르는 곳이었어요. 아시아 어딘가의 나라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파티마예요. 한국어는 전혀 모르지만 아랍어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정말 정중했어요. 매일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라고 안부를 물어보고 제 대답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언어 교환이었어요. 제가 아랍어 단어를 가르쳐주면 그가 한국어를 알려주는 식이었죠. 안녕하세요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고 배웠어요. 발음이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우리는 단순한 언어 교환을 넘어서 일상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29살 남성이었어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일상이죠. 그의 생활이 신기했어요. 혼자 사세요? 제가 물어보니 네,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요. 27살 남자가 혼자 산다는 게 신기했어요. 모로코에서는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와 함께 사는 게 당연했거든요.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어요. 준호 씨는 결혼 안 하세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좋은 사람을 못 만났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30대에 결혼하는 사람도 많아요. 29살까지 결혼 안 해도 괜찮다는 게 놀라웠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연애 결혼이 대부분이에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죠. 제가 정말요? 가족이 정해주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니 그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요, 본인이 선택해요. 가족이 반대하면 설득하기도 하지만 최종 결정은 당사자가 내려요. 그 대화가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정말 그런 나라가 있다니. 그럼 일부 다처제도 없어요? 제가 물어보니 준호가 더욱 놀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없어요. 한 사람과만 결혼하는 게 법으로도 정해져 있어요. 바람 피우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진짜요?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가질 수 없어요? 물론이죠. 그런 건 불법이에요. 한국에서는 결혼하면 평생 그 한 사람과만 함께 살아요. 준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그런 나라가 있다니.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준호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남자와 똑같이 살죠. 일도 하고 혼자 살기도 하고. 제 누나는 35살까지 혼자 살다가 작년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꿈틀거렸어요. 35살까지 혼자 살았는데 문제 없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독립적이고 멋진 여성이라고 칭찬받았어요. 자기 일에 집중하면서 자아실현을 했다고요. 준호와의 대화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어요. 한국에서는 여자가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벌어도 괜찮아요. 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수입이 많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제게는 마치 판타지 소설 같았어요. 정말 그런 세상이 존재한다니. 매일 밤 준호와 채팅하는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그는 제 고민도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파티마님 상황이 정말 어려우시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의 위로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그저 멀리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준호와의 대화를 통해 어쩌면 내가 꿈꾸는 삶이 가능한 곳이 정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준호와의 대화가 계속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어요. 매일 밤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한국의 여성지위, 결혼제도, 사회 시스템에 대해 하나씩 알아갔어요.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도 혼자 밤늦게 다닐 수 있어요? 제가 물어보니 준호가 대답했어요. 네, 물론이죠. 지하철이나 버스도 밤늦게까지 운행하고 여성 혼자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책 읽는 것도 당연해요. 상상만으로도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에서도 외국인이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물어보니 준호가 당연히 가능해요. 특히 아랍어 같은 경우는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요 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한국에 가서 일할 수 있을까요? 준호가 진지하게 대답해줬어요. 물론이에요. 언어교환센터나 학원에서 아랍어 선생님을 구하는 곳이 많아요. 파티마님처럼 교육 경험이 있으신 분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더 물어봤어요. 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준호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먼저 관광비자로 와서 상황을 보고 일자리를 찾으면 취업비자로 바꿀 수 있어요. 아랍어 선생님은 수요가 많아서 비자 받기도 어렵지 않아요. 그날부터 저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한국 관광비자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모로코는 한국 관광비자를 받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다음은 경비 문제였어요. 지난 5년간 교사로 일하며 모은 적금이 있었고 대학 장학금으로 받은 돈도 조금 있었어요. 계산해보니 항공료와 3개월간 생활비 정도는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준호가 기초회화집을 추천해줘서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발음이 어려웠지만 준호가 매일 화상통화로 도와줬어요. 파티마님 발음이 많이 늘었어요. 준호의 격려에 힘을 얻어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매일 밤 2시간씩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한글을 읽는 것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였어요. 솔직히 말할 수는 없었어요. 한국에 가서 새 삶을 시작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마침 제 대학 동기 중에 프랑스로 유학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걸 핑계로 쓰기로 했어요. 친구 결혼식 참석하러 짧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면 될 것 같았어요. 준호에게도 제 계획을 말했어요. 저 정말 한국에 가고 싶어요. 3개월 관광비자로 가서 일자리를 찾아볼게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파티마님,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이건 인생을 바꾸는 일이에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삶이 불가능해요. 한 번은 시도해보고 싶어요.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준호가 말했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국 와서 적응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3개월간의 계획이 구체화되었어요. 2021년 8월에 한국에 가서 먼저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 만약 잘 안 되면 다시 모로코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만약 잘 된다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건 정말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이번엔 반드시 제 길을 찾을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27년간 꿈꿔왔던 자유로운 삶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제가 한국에 올 때까지 매일 응원해줬어요. 파티마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기다릴게요. 그의 따뜻한 말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마침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2021년 8월 15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가방 하나에 모든 걸 담고 떠나는 여행이었지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전이었어요. 가족들에게는 친구 결혼식 참석차 프랑스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면 절대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일주일 정도면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첫 번째로 본 한글 간판들,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정말 내가 한국에 온 거야? 준호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어요. 인터넷으로만 봤던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나는 순간 왠지 눈물이 났어요. 파티마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의 밝은 미소를 보니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준호 씨,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마중까지 나와주시다니. 3개월간 온라인으로만 대화하던 분을 실제로 만나니 어색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어요. 준호는 생각보다 키가 크고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홍대 근처 게스트하우스까지 함께 가면서 준호가 한국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저기 보이는 게 지하철역이에요. 한국은 대중교통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어요. 지하철을 타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깨끗하고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은 처음 봤거든요.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난 후 준호가 근처 식당으로 안내해줬어요. 한국 음식 드셔보실래요? 처음 먹어본 김치찌개의 맛은 충격이었어요. 맵긴 했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에요? 더 놀라운 건 식당 풍경이었어요.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연스럽게 식사하고 있었거든요. 모로코에서는 여성 혼자 식당에 가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는데 여기서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정말 신기해요. 여자 혼자서도 불편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한국에서는 혼자 식사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준호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도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제약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거든요. 첫 주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시간이었어요. 준호가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여러 곳을 구경시켜줬어요. 명동, 강남, 홍대. 각 지역마다 다른 특색이 있었고 무엇보다 여성들이 정말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저 여자분들 혼자서 밤늦게 다녀도 괜찮아요? 제가 물어보니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한국은 치안이 좋아서 여성 혼자서도 안전해요. 물론 조심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안전한 나라예요. 카페에서도 놀라운 장면을 많이 봤어요. 여성들이 혼자서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들이요. 이런 풍경은 모로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말 자유롭게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2주째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인터넷에서 아랍어 선생님을 구하는 곳들을 찾아줬어요. 여기 언어교환센터에서 아랍어 강사를 구한대요. 파티마님 경력이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처음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정말 떨렸어요. 한국어도 아직 서툴고 과연 제가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센터장님이 생각보다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아랍어 원어민이시고 교육 경험도 있으시네요. 좋습니다. 한국어는 아직 부족하지만 영어로 수업할 수 있어요. 제가 영어로 말하니 센터장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영어 가능하시면 문제 없어요. 아랍어 배우려는 분들 대부분 영어는 할 줄 아니까요. 일주일 후 합격 소식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축하드려요, 파티마님. 준호가 진심으로 기뻐해줬어요. 그 순간 정말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제 능력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시간 제약이 있었어요. 관광비자는 3개월뿐이었고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하니 준호가 위로해줬어요. 일단 시작해보세요. 방법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희망이 보였어요. 비록 아직 불확실한 것들이 많았지만 적어도 제가 원하는 삶이 가능한 곳이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매일 조금씩 진전이 있었고 준호의 도움으로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20통이나 와 있었어요. 모두 모로코 가족들의 전화였죠.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파티마,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아, 아버지. 저는 지금 네가 프랑스에 없다는 걸 다 알았어.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알고 보니 제가 거짓말로 핑계댄 친구가 SNS에 자신의 결혼식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에 제가 없다는 게 들킨 거였어요. 친구의 친구가 제 가족과 아는 사이였고 파티마가 결혼식에 없었다고 말한 거죠. 저는 지금 한국에 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어서 진실을 말했어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그게 어디야? 너 정말 미쳤구나. 어머니가 전화를 바꿔받으셨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파티마야, 엄마 좀 봐줘. 왜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떠났니?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어머니의 눈물 섞인 목소리에 제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당장 돌아와라. 안 그러면 우리는 네가 죽은 걸로 안다. 아버지의 최후 통첩이었어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 남자 가족이 네가 도망쳤다고 해서 완전히 화가 났어. 이제 다른 여자와 약혼한다고 선언했다. 삼촌이 전화를 바꿔받으셨어요. 파티마야, 너 때문에 온 가문이 망신당했다. 모로코 전체에서 우리 가족 이야기가 나돌고 있어. 딸을 제대로 못 가르쳤다. 서구 문화에 물들었다 이런 소리 듣고 있어. 설상가상으로 모로코 대학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야간대학 측에서 무단결석이 계속되면 제적 처리한다는 통보였어요. 게다가 초등학교에서도 허가 없이 장기 휴가를 냈다며 해고 통보가 왔다는 소식이었어요. 준호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을 때 그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파티마님, 정말 어려운 상황이네요. 괜찮으세요? 저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더 큰 문제는 비자였어요. 관광비자로는 90일밖에 머물 수 없었는데 이미 60일이 지났거든요. 취업비자 신청을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는데 서류 준비가 복잡했어요. 한 달 안에 모든 걸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센터장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집에서는 계속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까지 나서서 저를 설득하셨어요. 파티마야, 할머니 말 들어라. 그깟 외국에서 뭘 하겠다고 그래? 집에 돌아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면 되잖아. 어머니는 더욱 절절했어요. 파티마야, 엄마가 이렇게 비해. 제발 돌아와줘. 네가 없으니까 집안이 엉망이야. 아버지는 화만 내시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엄마가 견딜 수가 없어. 친구들마저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하디자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파티마, 너 정말 너무한다.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 그리고 그 남자 가족들. 완전히 화났다며? 이제 우리 동네에서 내 이야기로 난리야. 가장 힘든 건 경제적 문제였어요. 한국에서 아직 급여를 받지 못했고 모로코에서 가져온 돈은 거의 떨어져 갔어요. 게스트하우스 비용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돌아가야 할 수도 있겠네. 한국에서도 일부 사람들의 편견을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은 무슬림은 원래 그래. 가족 말 안 듣고 제멋대로 살려고 해라고 수군거렸어요.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상처받았어요. 준호마저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파티마님,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가족 관계도 중요하고. 그의 말에서도 한계가 느껴졌어요. 비자 만료일까지 30일, 가족들의 압박은 극에 달했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친 상황.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 내가 꿈꾸던 삶이 이렇게 물거품이 되는 건가?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포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파티마님, 혹시 인도적 체류 허가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뭐예요? 한국에는 강제 결혼이나 가정폭력 등을 피해 온 외국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어요. 파티마님 상황이면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번개를 맞은 듯 했어요. 정말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준호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네, 강제 결혼을 거부하고 한국에 온 경우도 인도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심사 과정은 까다롭지만 파티마님처럼 명확한 사유가 있으시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한다는 것은 사실상 모로코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았거든요.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는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준호 씨, 만약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것도 위험이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이 길로 가야 할까? 가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게 맞을까? 하지만 모로코로 돌아간다면 더 심한 강제 결혼을 당할 게 뻔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가족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어머니였어요. 파티마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한다. 이번 주 안에 안 돌아오면 정말 연을 끊을 거야. 아버지가 이미 포기하시려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심이 섰어요. 어머니, 저는 여기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너는 정말 우리 딸이 아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27년간 함께 산 가족과 이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야. 준호와 함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갔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이것이 제 운명을 결정할 순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정말 하시겠어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네, 할게요. 담당 직원 김소연 씨가 저를 맞아줬어요.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어떤 사유로 신청하시는 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는 모로코에서 강제 결혼을 거부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45살 남자의 세 번째 아내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김소연 씨가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저는 교사로 일하고 싶고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결혼을 원해요. 하지만 모로코에서는 불가능했어요. 가족들이 강요했고 거부하면 연을 끊겠다고 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김소연 씨가 동정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셨겠어요.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서 정식 신청하시면 심사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순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심사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그동안은 임시 체류 허가를 받으실 수 있고 제한적이지만 일도 할 수 있어요. 김소연 씨의 설명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었어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모로코에서의 상황을 증명할 서류들, 교사 경력 증명서, 그리고 제가 쓴 상세한 진술서까지. 준호가 모든 과정을 도와주었어요. 드디어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이 왔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제 인생을 걸고 선택한 길이었어요.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김소연 씨가 격려해 주었어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준호가 말했어요. 파티마님, 정말 용감하세요. 이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대답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거든요. 모든 것을 건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6개월 후에 제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에 만족했어요. 6개월간의 긴 기다림이 지나고 2022년 2월 15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결과를 알려준다는 연락을 받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준호와 함께 사무소로 향하는 길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만약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후회는 없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임시 체류 허가로 아랍어 선생님으로 일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실력이 늘었고 학생들도 저를 좋아해 주었어요. 선생님, 아랍어 정말 재미있어요. 모로코 문화 더 알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준호가 매일 도와줘서 이제는 일상 대화는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글로 간단한 문자도 쓸 수 있었고요. 파티마님, 한국어 정말 늘었어요. 준호의 칭찬에 뿌듯했어요. 김소연 담당자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표정이 밝았어요. 좋은 소식 가져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벌렁거렸어요. 정말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축하드려요, 파티마님. 인도적 체류 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진짜? 정말 승인됐어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심사위원들이 파티마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한국에서 거주하며 일하실 수 있어요. 김소연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계속 울었어요. 준비물을 받으러 온 준호도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파티마님, 무슨 일이에요? 혹시?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승인됐어요. 정말 승인됐어요. 준호도 기뻐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사무소 직원들도 박수를 쳐주었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이런 따뜻한 말들을 들으니 더욱 감격스러웠어요. 6개월간의 불안과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정식으로 취업 비자도 받으실 수 있어요. 계속 아랍어 선생님으로 일하셔도 되고 다른 일을 찾으셔도 됩니다. 김소연 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제 앞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사무소를 나오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파티마님, 정말 대단해요.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견디시다니.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꿈 같아요. 정말 제가 한국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 작은 축하 파티를 했어요. 어학원 동료들과 학생들도 와서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선생님, 정말 축하해요. 이제 계속 한국에서 가르쳐 주세요. 모든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정말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이제 제가 진짜로 제 선택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기뻤어요. 이제 저는 누구의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아니에요. 파티마라는 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27년 만에 진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온전히 제 집이 생겼어요. 아랍어 선생님이라는 제 직업으로 벌어서 사는 집이었어요. 방 하나, 화장실 하나뿐인 작은 공간이었지만 궁전보다 소중했어요. 내가 번 돈으로 내 이름으로 계약한 집.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서 지난 2년을 되돌아봤어요. 2020년 3월 가족들이 강제 결혼을 요구했던 날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정말 파란만장했지만 결국 해냈다는 기쁨이 컸어요. 모로코 가족들에게는 아직 연락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날이 올 거라고 믿지만 지금은 제 새로운 시작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제가 옳았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꿈꿔왔던 자유로운 삶,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 모든 것을 한국에서 얻게 되었어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성공을 만끽했습니다. 체류 허가를 받은 직후부터 제 삶은 급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곳이 아니라 내가 뿌리내릴 수 있는 곳이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어학원에서도 제 위상이 달라졌어요. 임시 강사에서 정식 아랍어 강사가 되었거든요. 원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파티마 선생님, 이제 안심하고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겠네요. 정말 축하해요. 급여도 인상되었고 담당 수업도 늘어났어요. 학생들의 반응이 가장 기뻤어요. 선생님, 이제 계속 한국에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 덕분에 아랍어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특히 대학생 수강생 지민이가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덕분에 다른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용기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가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어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어요. 이제는 학원 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파티마님 한국어 정말 늘었어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준호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6개월간 제 모든 어려움을 함께 해준 그에게 고마움을 넘어서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파티마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용기가 뭔지 알게 되었어요. 준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더 놀라운 일은 언론의 관심이었어요. 어학원의 한 지역 신문 기자가 와서 제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고 했어요. 강제 결혼을 거부하고 한국에 정착한 모로코 여성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공개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혹시 저와 같은 처지의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정말 용감한 선택이었어요.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에요.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물론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대부분 응원해주는 분들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연락들도 많이 왔어요. 같은 처지의 외국 여성들로부터 상담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정착 과정이 궁금해요. 이런 문의들이었어요. 다문화 센터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파티마님의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말에 다문화 센터에서 모로코 문화, 소개와 함께 제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정식 강사가 되면서 급여가 오르고 개인 수업 요청도 늘어났어요. 작지만 제 능력으로 벌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꼈어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기뻤던 건 준호의 가족들을 만난 일이었어요. 준호가 부모님께 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힘든 일을 겪었구나. 우리 아들이 도와줘서 다행이다라고 하시며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준호 어머니는 특히 따뜻하셨어요. 파티마야, 이제 우리가 너의 한국 가족이다. 언제든 힘들면 와서 밥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가족과 떨어져 있는 제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여기가 내 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제가 뿌리내린 곳이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하루라는 기쁨을 느꼈어요. 체류 허가 승인 소식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그 작은 허가서 한 장이 제게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열쇠였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지역 신문 기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생각보다 큰 관심을 받게 된 거예요. 강제 결혼 거부하고 한국 정착한 모로코 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여러 커뮤니티에서 공유되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다른 아랍권 여성들로부터의 연락이었어요. 레바논, 이집트, 터키 등 여러 나라에서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어요 라는 메시지들이 왔어요. 어떤 분은 파티마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제 길을 찾아보려고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학원에서도 제 수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어요. 파티마 선생님께 배우고 싶어요 라는 수강 신청이 계속 들어왔어요. 단순히 아랍어를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오는 분들도 많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어요. 김지혜라는 20대 대학생이었는데 첫 수업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이야기를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지 말고 제 꿈을 찾고 싶어서 아랍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다문화센터에서의 활동도 확대되었어요. 처음에는 월 1회 모로코 문화 소개만 했는데 이제는 다문화 여성 권리 관련 강연도 하게 되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외국인 여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찼어요.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연락이 온 것도 큰 변화였어요. 파티마님의 사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며 포럼 발표를 요청하셨어요. 처음에는 긴장되었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포럼에서 발표할 때 정말 떨렸어요. 200명 가까운 청중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발표가 끝나고 받은 박수와 격려의 말들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려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말들이었어요. 언론의 관심도 더욱 커졌어요. 한국의 주요 일간지에서 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다루고 싶다고 했고,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다큐멘터리 출연 제안도 들어왔어요. 제가 이렇게 주목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부 기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 정책 개선을 위한 자문을 요청했고, 법무부에서도 인도적 체류 허가제도 개선 관련해서 의견을 구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중요한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가장 기뻤던 건 모로코 대사관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파티마님의 활동이 한국과 모로코의 문화교류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문화행사 협력을 제안하신 거예요. 제가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대학교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에서 다문화와 인권을 주제로 이야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학생들과 만나서 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은 정말 의미 있었어요. 준호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제가 바빠지면서 만날 시간이 줄어들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준호가 제 활동을 적극 응원해줬어요. 파티마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세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어요. 어학원 수업과 개인 강의, 그리고 각종 강연료까지 합쳐서 모로코에서보다 훨씬 나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의 한 언론사에서 한국의 인도적 정책을 소개하면서 제 사례를 다뤘고, 영국 BBC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제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가장 보람찬 건 실제로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의 연락이었어요. 파티마님 이야기 덕분에 용기를 내서 새로운 선택을 했어요. 저도 제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제가 한국에 온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2024년 현재 한국에 온 지 3년이 넘었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3년 전 절망에 빠져있던 그 여성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지금 저는 서울 시내의 큰 언어교육센터에서 아랍어 과정 주임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담당하는 수업은 항상 만석이고 대기자도 많아요. 파티마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늘어나서 정말 감사해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준호와 결혼한 것이에요. 작년 봄에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모로코 전통 의상과 한국 한복을 모두 입고 두 문화를 아우르는 결혼식이었죠. 준호 가족들이 친가족처럼 챙겨주셔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당신은 나에게 유일한 사람이고 나도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결혼식 날 준호가 한 이 말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일부일처제, 서로를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를 드디어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올해는 더욱 특별한 해예요. 아이가 생겼거든요. 지금 임신 6개월인데 준호는 정말 세심하게 저를 돌봐주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도 계속 일하고 싶으면 해도 돼. 내가 육아휴직을 낼 수도 있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국에 온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깨달아요. 준호의 어머니도 정말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세요. 파티마야, 이제 우리 집 며느리니까 편하게 생각해라. 아이 태어나면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일적으로도 많은 성장이 있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아랍어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다문화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 자문위원도 맡고 있고 법무부 인도적 체류 심사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제 경험을 담은 책도 출간했어요. 선택할 권리 - 모로코에서 한국으로라는 제목의 책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로부터 용기를 얻었다는 메시지를 많이 받았어요. 가장 보람찬 일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돕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저를 통해 한국 정착을 시도한 외국 여성이 15명 정도 되는데 그중 12명이 성공적으로 정착했어요. 그분들이 안정된 삶을 찾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겪은 모든 고생이 의미 있었다고 느껴요. 언어 능력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한국어로 강연도 할 수 있고 복잡한 서류도 혼자 처리할 수 있어요. 영어와 프랑스어도 함께 구사할 수 있어서 국제회의에서 통역 일도 종종 해요. 모로코 가족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지만 작년부터 어머니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파티마야, 네가 행복하다니 다행이다. 엄마도 이제 내 선택을 이해해. 어머니의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동생 유세프는 이제 제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어요. 누나, 정말 용감했어. 누나 덕분에 나도 내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됐어. 유세프가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정말 기뻤어요.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자립했어요. 이제는 모로코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끔 용돈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번 돈으로 가족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자유예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내가 선택한 하루라는 기쁨을 느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감사함도 깊어졌어요. 이 나라가 제게 새로운 기회를 줬고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제는 저도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요. 다문화 사회의 모범 사례가 되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가끔 3년 전에 저를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느껴요. 그때는 절망적이고 두려웠는데 지금은 희망차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작은 용기였어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난 3년간 한국에서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선택할 권리의 중요성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성별이나 나이,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그런 자유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저는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경험했어요. 이것이 제가 그토록 바라왔던 세상이었어요. 제 이야기가 특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이었어요. 용기를 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었거든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련이 저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정해준 길만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때로는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라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저 역시 준호라는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애 괜찮으세요? 라는 작은 관심이 제게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주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특히 젊은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예요.
다른 누군가의 두 번째, 세 번째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첫 번째이자 마지막인 소중한 존재가 되실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이 나라가 저 같은 외국인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었고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한국의 따뜻함이 제게는 큰 선물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현재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길이 보일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라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실 수 있어요.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특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보여주세요. 분명히 힘과 용기를 얻으실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다른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가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세상.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여러분의 꿈도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감사합니다.